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양입니다. 남북경협 아카데미에서 뵙게 된 한 분 한 분 다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이 있었는데요. 우리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통일부 산하의 준공공기관으로서 개성공단 전체 관리 운영의 책임 기관입니다. 실은 오늘 남북경협 아카데미를 남북 물류 포럼하고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현재는 닫혀져 있지만 먼저 예비하고 준비하자.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평양을, 개성을, 원산을, 신의주를, 낮은 선봉을 갈 날이 진짜 멀지 않다. 임박해 있고 눈앞에 있다.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천지 차이다. 진심으로 천지 차이다. 그 말씀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번 남북경협 아카데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서 매년 많은 지역에서 인천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경남에서, 울산에서, 대구에서 남북경협 아카데미를 쭉 해왔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된 것은 지역을 제한 두지 말고 누구라도 공부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 해서 마련했습니다.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남북물포럼 김영우 회장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공론의 대표, 공정의 대표라든가 우리 이종원 사무처님 다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영윤 회장님께서는 3시간을 잡아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마어마한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저는 알고 모르고는 진짜 천지 차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강연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 공유하면서 하나하나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잠시만요. 저한테 화면 공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바로 됐었는데 이게 네. 이제 화면 공유가 됐네요. 잠시 소개를 드리면 현재 저는 개성공업지구 지원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남측에서는 개성단 이사장이지만 개성에서는 또 개성단 관리위원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북한 통일 문제를 전공한 학자입니다. 대학원에서 북한학을 전공했고요. 좋은 계기가 되어서 참여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모시고 청와대에서 남북관계국장 그리고 이후에 비서관을 했었더랬습니다. 북한 체제 사회를 연구했던 학자의 입장에서 남북관계 평화통일 문제를 전공한 학자의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청와대 NSC 사무처라든가 남북관계 컨트롤 타워에서 일했던 경험들도 참 소중한 경험으로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전공했던 지역 영역인 북측에 직접 들어가서 개성공단에서 지냈던 그 시간들이 가장 학자로서는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늘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던 북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었던 북측 관련된 여러 기존 이해들을 가지고 매일같이 북측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쟁하고
술도 마셔보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토라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마음을 나눴던 그 시간들 속에서의 북측에 대한 이해, 북측 체제, 북측 사회, 북측을 살아가는 우리 오롯이 동포로 존재하는 그분들을 이해하는 과정은 뭐라 그럴까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경험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진짜 힘들었습니다. 무엇이 힘들었는가? 70년 적대적 분단 체제, 전쟁적 상황이 끝나지 않은 이 휴전 상황 속에서 적대적 분단 체제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주입했던 매우 나쁜 악으로서의 혐오의 대상으로서의 폄훼의 대상으로서의 그런 북이 아니라 마주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해보고 생활해보면 전혀 적이 아닌 진짜 동포구나. 조금 달랐을 뿐이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매우 두렵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왜 두렵고 힘든 과정이었는가? 70년 적대적 분단 체제가 가르쳤던 북은 존재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 5천만 국민 대중이 북을 적으로 알고 있는데, 나쁜 놈들로 알고 있는데, 찌질한 놈들로 알고 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만나보니까 적도 아니고 찌질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진짜 순수하고 맑고 밝은 우리가 똑같은 5천 년을 함께 살아온 내 가족, 형제자매, 동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주하고 확인하는 그네들에 대한 기본 실상을 적대적 분단 체제가 공유하지 않더라는 것. 오히려 적지 않게 왜곡하고 오도하면서 남북을 화해협력과 평화가 아닌 적대적 분단 체제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기제로서만 작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게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슨 두려움인가? 진실과 너무 멀어져 있다는 생각이죠. 이것은 하나의 구조이구나, 체제이구나. 그래서 북에 대한 총체적 무지, 북맹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분단체제는 모든 국민들에게 북을 무지의 대상으로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북한 통일 문제를 전공한 학자 입장에서 그 이후에 분단체제는 제도적으로 북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는다. 분단체제는 제도적으로 통일 교육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대를 가르치는 분단 교육을 하게 된다. 라는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서 진짜 헌법적 가치인 평화와 통일, 그것이 국민 행복이라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음존하는 실제하는 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본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북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북맹 극복, 북을 알면 평화가 보인다. 북을 알면 이미 통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런 강연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맡겨진 이야기는 개성공단과 한반도 평화경제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목을 아예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평화, 맞죠? 너무 쉬운 통일,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이 통일을 알고 있을까요? 잘 모르죠, 사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단체제는 구조적으로, 체제적으로 통일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일교육의 이름으로 분단교육을 했죠. 미움을 가르치고, 적대를 가르치고, 정오를 가르치고, 혐오를 가르쳤습니다. 적이라고 가르치면서 평화를,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화해를 가르치고, 나눔을 가르치고, 관용, 포용, 배려, 사랑을 가르쳐야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에게조차도 적대와 정오를 심어줍니다. 분단체제인데요. 이 통일을 알게 되면 진짜 쉽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개성 한반도 평화경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식이 모든 것을 결정하죠. 인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 인식이 진짜 과학적인가? 진실에 입각해 있는가? 실제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분단체제는 남북관계나 북한 통일 문제에 있어서 많은 진실, 사실, 실질적 진실과는 진짜 거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슬픈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분노해야 될 영역입니다. 여하간 간에 국민은 국가의 목적입니다. 국민은 정치의 목적입니다. 여하간 간에 국민에게는 진실을 공유해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이더라도 진실을 공유해야 합니다. 분단체제는 그런데 구조적으로 국민들에게 거짓을 주입했던 정민이 가장 많은 영역이 바로 이 분단체제, 이 영역입니다. 저는 그래서 거짓을 핵심 성격으로 가지는 이 적폐 중의 근본 적폐의 물적 토대가 수많은 거짓의 무덤이었던 이 분단체제가 적폐의 근본 토대였다. 적폐 중에 근본 적폐가 분단 적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개성공단과 평화경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최소한 분단의 문제, 통일의 문제, 남북경협 아카데미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분단이 어떻게 유래되었으며 어떻게 유지되며 분단의 본질이 뭔지에 대한 기본 이해는 하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분단을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기본적으로 통일의 개념, 과정, 절차, 방법에 대한 기본 이해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통일을 잘 모릅니다. 말은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통일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전혀 잘 모르죠.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랐던 통일에 대한 기본 이해를 위해서 분단 통일 이야기를 하고 70년 적대적 분단 체제가 이미지화했던 북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할 겁니다. 분단, 통일, 북. 이 영역이 통일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영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14년간 함께했던 개성공단 평화경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의식, 통일교육의 부재. 우리는 이런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았다.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을 했다. 공감이 되시는지요? 실은 구조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제가 잘 소개하는 건데요. 지난해 1월에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북한은 어떠한 것 같아라는 이 형용사, 북한을 한 단어의 형용사로 설명해보라 라고 했을 때 38분의 선생님들께서 써주신 이야기들입니다. 북한은 폐쇄적인 것 같아. 북한은 변덕스러운 것 같아. 비협조적인 것 같아. 딴 세상인 것 같아.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아. 아쉬움을 주는 무자비, 떼쟁이, 가깝지 않은 원나라. 뭐 이런 이미지들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확하죠. 분단체제가 북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가르칩니다. 한번 도발적인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생활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적대적 분단체제 속에서 늘 분단이 구조적으로 체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미지, 주입하는 북입니다. 근데 내가 주입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같이 생활해보면 북측 체제와 사회, 북측 사람들과 함께 같이 지내다 보면 어떤 이미지일까요? 가능컨대 이렇지 않습니다. 전혀 이렇지 않습니다. 놀라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왜 분단은 체제적으로 구조적으로 그 북을 못 만나게 하고 북측의 자료, 신문, 영화, 드라마는 아예 범접도 못하게 했을까요? 무슨 분단이었길래 그랬을까요? 두 번째, 똑같은 분들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통일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통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압도적인 50%가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불안하다. 저는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 통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답변을 하는 건 아닌가?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통일을 휴전선이 허물어지고 남과 북이 단일한 정치체제, 단일한 경제제도, 단일한 법 질서 밑에서 단일한 정치 권력을 가지는 명실상부한 그 통일을 다들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 통일되어 있더라. 통일은 도둑처럼 찾아온다. 새벽처럼 찾아온다. 뭐 이런 급격한 통일 개념들을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 그런 통일은 존재하지 않죠. 만약에 질문을 평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라고 하면 답변들은 다 달랐을 겁니다. 이거하고는 다를 거예요. 우리는 통일에 대한 개념, 과정, 절차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구조적으로 제대로 한 번도 온전히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도 가르치지 않았고 남과 북이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르치지 않았고 평화공존, 평화번영 실질적으로는 평화의 수십 년 과정, 평화가 실질적인 통일이라는 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에서 오는 통일, 그 통일 하나만 가지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합니다.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 모두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들을 통일의 개념 과정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분단과 통일. 최소한 저는 많이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국민들의 모든 삶을 100% 규정하는 분단의 뿌리, 분단의 기원, 분단의 전개 과정, 분단에 대해서 기본 알아야 되는데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라는 분단을 우리가 살면서도 왜 분단되었지? 분단은 어떻게 유지되지? 누구를 위한 분단이지? 이 영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 왜? 이것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 분단을 이야기하고 통일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단순하죠. 분단의 기원, 본질, 외세. 우리는 분단을 38선 내지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남북의 분단이기 때문에 분단 문제를 남북의 문제로 보려고 합니다. 적절치 않습니다. 분단은 외세가 갈랐죠. 외세가 갈랐습니다. 누구를 위한 분단이었나? 외세적 이해관계하고 직결되었죠. 여기 한 장의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두 전범국가 독일과 일본 일제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함께 연석회의하고 만찬을 즐기는 독일과 일본의 모습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보셨나요? 2차 세계대전에 전범국가였던 독일을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연합국은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시켰습니다. 바로 1945년 2월 크림반도 휴양도시 얄타에서의 결정이었습니다. 45년 2월 얄타 회담은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이 전범국가 독일을 다시는 나쁜 짓 못하도록 분단시키자 해서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시키는 분단 결정을 했습니다. 똑같은 맥락과 이치대로라면 전범국가였던 일제, 일본을 분단시켜서 하지 않나요? 왜 이 한반도가 분단되어짐을 당했을까요? 라는 문제의식 자체를 우리는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기의 영역이었죠. 내인노인이, 외인노인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분단 문제를 남북의 문제, 실은 북의 문제로만 다 일방적으로 몰아갔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전범국가인 독일을 분단시켰던 것처럼 똑같은 맥락에서 전범국가였던 일본을 분단시키지 않고 왜 한반도가 분단되어짐을 당했는가? 우리가 머리를 굴려보면 지적 능력을 계속
동원해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뭐 어쩔 수 있었나요? 우리는 약소국가였지 않습니까? 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 그 외세들이 그들이 국익을 위해서 이 땅을 가를 때 우리는 그렇게 분단되어짐을 당했잖아요. 우리는 힘이 없었잖아요. 약소국가였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간단치 않습니다.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약소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우리처럼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던 약소국가는 총 78개의 국가가 있었습니다. 78개의 국가가 있었어요. 다 약소국가였어요. 그런데 분단되어진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약소국가라고 해서 분단되어짐을 당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군가가 분단을 기획하고 누군가가 분단을 획책하고 누군가가 이 한번의 분단을 이뤘다는 것이죠. 만들어진 분단이죠. 만들어진 분단이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기획했을까요? 누가 획책했을까요? 누가 이 땅에서 분단을 수립시켰을까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면 분단의 기원을, 분단의 본질을, 분단의 유지 상황을 진짜 가르치면 분단 체제가 온전히 유지될까요? 불편한 진실이죠. 이것을 퉁쳐서 우리는 국제정치의 패권의 질서, 그들 외세가 갈랐다라는 말로 합니다. 근데 좀 더 속속들이 누가 그 분단을 계획했는가? 그 분단을 통해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가져갔는가?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결국 그 분단은 일제가 기획하고 미국이 부안해동하고 그들 국제정치 패권에 대해서 그들이 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한간에 분단되지 당했죠. 우리의 이해관계는 전혀 다르게 그들은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이 땅을 갈랐죠. 그리고 일제가 떠나간 자리에 35년 식민지배의 시기에 일제의 주구, 소위 말하는 친일파 내지는 정치학적 용어로 명확하게 얘기하면 민족의 반역자들, 일제의 주구, 민족의 반역자들이 오히려 청산되지 못하고 백범 김구 선생이라든가 몽양 영운영 선생이라든가 독립운동 세력들을 오히려 역청산하고 만든 물적 토대가 바로 분단이죠. 이 어마어마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35년 식민지배의 시기에 일제히 주군으로 했던 그들을 청산하지 못했던 결과가 분단체제로 쭉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국내적인 여러 정치 세력 간의 힘다툼이 아니라 큰 틀에서 국제정책 패권에 있어서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소련이나 이런 관계들 속에서 잉태되는 게 바로 분단이었다라는 이야기를 공유해야 합니다. 지금도 2021년의 분단의 본질도 남북의 분단입니다만은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와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죠. 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945년의 분단과 2021년의 분단, 그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이 문제의식을 가질 때, 우리 국민들이 진짜 이 문제의식을 제대로 가질 때 인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분단을 넘어서 평화를, 통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분단의 본질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45년 2월 얄타에서의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의 독일 분할 결정은 독일에게도 엄청난 재앙을 결과지었지만 일본에게는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공포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군요. 우리가 분단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이미 그 시기부터 전쟁 중에 있었던 스탈린을 찾아가고 전쟁 중에 있었던 메가드를 찾아가고 아이젠호를 찾아가고 분단 공작을 하죠. 치밀하게 하죠. 결국 그들은 일본의 분단이 아닌 희생양으로서 조선이 한반도의 분단을 주도했고 획책했고 그 국제적인 패권의 질서들이 맞물렸습니다. 철저히 없었던 분단 체제를 그 분단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이 동원되고 수많은 폭력이 동원되고 단적으로 하나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분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었던 분단의 질서, 분단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거짓 정보 공작, 거짓과 폭력입니다. 거짓을 동원해서 정보 공작을 하고 때로는 폭력을 동원해서 분단을 만들었습니다. 최초에 전체 국민들을 속였던 어마어마한 거짓이 하나 있죠. 없었던 분단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동원했던 거짓, 다름 아닌 모스크바 3.3회의 결정에 대한 왜곡이었죠. 아셔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이라도 마주해야 됩니다. 45년 10월 얄타, 45년 10월에 모스크바 3.3회의에서는 어마어마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식민지국들 많이 해방이 되었는데 이 한반도, 조선반도, 조선에 대한 신탁 통치를 미국이 주장합니다. 미국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습니다. 소련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죠. 그런데 모스크바 3.3회의가 끝났을 때 서울에서 호외신문이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호외신문을 뿌릴 때는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이 반대했다라는 역선전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정치 공작, 정보 공작이었습니다. 그런 거짓을 동원해서 역선전을 했고 역공작을 해서 결국 신탁 통치를 중심으로 하는 찬탁, 반탁의 이념 갈등을 촉발시키고 전면적으로 소위 말하는 일제히 주구들이 독립운동 세력들을 테러하게 되는 그 많은 물적 환경을 만들어버렸던 최초의 거짓 대국민 사기극 모스크바 3.3회의에 대한 왜곡이었죠.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국민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모스크바 3.3회의에서 소련의 신탁을 주장했고 미국이 반대했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분단체제는 엄존하고 있는 거짓의 무덤이죠. 없었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두 가지, 거짓, 폭력. 그 분단을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모르면 바보죠. 꼭 알아야 되는 영역입니다. 분단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북 동포에게 고함. 조국을 양단하는 외국 군대들의 경계선으로서의 38선은 일각이라도 종속시킬 수 없다. 38선 때문에 우리에게는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와 민주도 없다. 어찌 그뿐이랴. 대중의 기하가 있고 가정의 이산이 있고 동족의 상장까지 있게 되는 것이다. 48년 4월의 이야기입니다. 김구 선생은 38선 때문에 우리에게는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와 민주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휴전선 때문에 우리에게는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와 민주도 없다. 문장이 성립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알면 성립이 되고 모르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48년 4월에 백범 김구 선생님의 눈에 비쳤던 동족의 상잔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동족의 상잔을 거의 고유명사로서 한국전쟁을 동족의 상잔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48년 4월 당시에 백범 선생의 눈에 비쳤던 동족의 상잔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일제가 떠나간 자리에 35년 식민지배의 시기에 일제의 소와 말로서 일제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 일제의 주구들이 분단체제를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독립운동 세력들을 역청산하는 그 모습을 김구 선생은 동족의 상잔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역을 거의 배워보지를 못했습니다. 알 수도 없었고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블랭크죠. 참혹한 이야기의 시발점입니다. 사실은. 이게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속성이 일부 있습니다. 그냥 김구 선생의 이 연설문을 보면서 2021년에 분단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립니다. 김구 선생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분단을 막아내기 위해서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 외세들이 그들이 국익을 위해서 이 한반도 땅을 가르려고 막 획책할 때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연설을 하고 다닙니다. 분단된 동포 간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은 이 시대의 새로운 독립운동입니다.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국을 다니면서 연설을 합니다. 미 군정은 이 김구가 그렇게 못마땅했습니다. 분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분단을 수립해야 되는데, 민족의 지도자라는 김구라는 사람은 그 분단을 저렇게 저항하고 있어. 눈에 가시였습니다. 결국 백범은 그것에 되어짐을 당하죠. 백범뿐이었겠습니까? 가장 먼저 분단을 막고자 이 한 몸 죽더라도 분단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가장 열심히 분단 수립을 온몸으로 막았던 사람이 바로 몽양 예운영 선생입니다. 가장 먼저 테러 끝에 죽임을 당하죠. 11번, 12번의 테러 끝에 몽양 선생은 죽임을 당합니다. 수많은 독립운동책들이 그렇게 역청산당했죠. 백범 선생도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이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이라는 단순한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운동이 독립운동인지 온전히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못합니다. 왜? 이 영역을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8년 김구 선생이 했던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이다 라는 이 말이 2013년 105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던 안창호 선생이 빚으셨던 구익교농의 마지막 유언이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입니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2013년의 말씀이세요. 48년, 2013년. 그 70년의 간극을 두고 똑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이분들은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단 정치사를 전공한 우리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피맺히는 한 문장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통일운동이 독립운동이 맞죠. 이 영역이 그렇게 묻혀져 있다는 정도로 이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총체적 비정상에 끄는 토대 분단. 우리는 이미 섬나라를 살아가고 있죠. 분단은 땅만 가는 게 아니더라. 사람도 가르고 가족도 가르고 공동체도 가렸다. 심지어 역사도 민족의 정신사도 왜곡하고 갈라놓았다. 생각도 세계관도 가두고 변질시켰다. 참 한 장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참 많은 분단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한 가족의 입장에서 분단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평안이 통일이라는 것은 전 매우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70년간 헤어져 살고 있는 한 가족이 다시 만나서 저녁 한 끼 나누는 것, 밥 한 끼 나누는 것이 평화이고 통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 형제 자매가, 부모, 자식이 70년간 만나보지도 못하고 밥 한 끼도 못 나누는 이 말도 안 되는 뭘 가치, 뭘 도덕, 뭘 윤리, 이 비이성, 이것이 바로 분단입니다. 분단은 총체적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분단을 70년 과정 속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속에서 분단을 당연시 여깁니다. 분단은 그야말로 엄청난 비정상입니다. 가족의 관점에서 그렇다. 공동체가 그렇게 잘려졌습니다. 5천 년을 함께 살았던 공동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남과 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왜 안 되죠? 남북을 살아가는 공동체는 합의했는데 왜 안 되죠?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 한미관계, 미국. 뭐죠? 왜 그래야 되죠? 역사도, 민족의 정신사도. 사실은 역사의 관점에서, 민족의 정신사의 관점에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역사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35년 일제 식민의 시기, 조선총독부가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것, 이 땅을 강점하고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것, 식민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었죠. 그 조선사 편수회가 식민사관, 반도사관을 만들었습니다. 45년 해방이 되고 48년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쳤던 초중고 역사 교과서는 조선 총독부가 만들었던 역사 교과서 그것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싱크로율 95%. 일제가 식민사관으로 만들었던 교육을 해방된 땅에서 이승만 정부는 그대로 그것을 가르치죠. 민족의 정신사가 완벽히 왜곡되는
일제히 식민사관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중국의 동북공정, 이 많은 역사적 침탈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대응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못 써봤기 때문에, 일제히 식민사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참혹한 이야기죠. 이 역사 왜곡이 우리의 민족의 정신사 자체를 전체를 왜곡하고 갈라놓았죠. 이 분야는 남과 북이 진짜 온전히 빨리 진행해야 될 영역인데요. 지금이라도 식민사관을 떨어내고 고유한 민족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아가는 민족교육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세계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것을 설명할 때 늘 쓰는 사진인데요. 우리는 원래 대륙국가입니다. 대륙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70년 분단체제는 우리 국민들을 세계관을 섬나라 사람들의 인식, 세계관을 갖게 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우리는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기본적으로 바다를 건너지 않고는 외국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딱 갇혀 있죠. 바다를 건너지 않고는 외국을 못 나가기 때문에 외국 여행의 고유 명사를 보편적으로 해외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여행. 외국 여행의 고유 명사를 해외여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섬나라적 인식입니다. 그런데 70년 분단체제는 신압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인드, 세계관을 섬나라적 인식 세계관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신 송기정 선생님은 말입니다. 부산역에서 동대구역을 거쳐서 서울, 평양, 신의주, 하얼빈,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폴란드의 바르샤바, 그리고 독일 베를린까지 기차를 타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대륙국가거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생각 자체를 잘 못합니다. 철도를 타고 대륙으로 이것은 꿈이죠. 현실이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분단이 만든 비정상의 결과이죠. 분단체제 비정상성들을 하나하나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정신사가, 생각이, 세계관이, 공동체가 그렇게 철저히 유린당했다. 분단체제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 정도 드립니다. 일제식민의 현재 진행형적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분단은 말입니다. 35년 식민지배 시기에 일제히 죽음으로 했었던 그들이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독립운동 실들을 역청산한 결과가 분단체제이기 때문에 who governs, 즉 정치 권력이론, 누가 권력 엘리트지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분단체제를 만들었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제의 시기에 일제히 죽음으로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력 엘리트 관점에서 본다라면 분단은 일제 식민의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인식할 필요가 있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우리 선생님들한테 꼭 공유하고 싶은 통일 개념, 과정, 절차, 방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금 슬라이드로 공유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국민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시나요? 1%도 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다 모릅니다. 왜 모르는가? 안 가르쳤기 때문에. 통일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극이죠? 아니죠. 분노해야 됩니다. 최소한 통일의 개념, 과정, 절차, 방법 정도는 가르쳐 놓고 통일 이야기를, 통일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잠시 설명을 드리면 말입니다. 1989년 9월, 즉 지금부터 32년 전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 노태우 정부 당시에 수많은 전문가들과 수많은 공청회 끝에 만들었던 나라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노태우 정부는 말입니다.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발표하게 되면 다음 정부가 부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엄격히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법 제도화 시켜버리기 위해서 국회가 비준 공포하게 했습니다. 전두환 정부에서도 통일 방안은 있었습니다.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라는 통일 방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정부의 통일 방안이었어요.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당시에는 한민족 공동 통일 방안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비준 공포하게 해서 그때부터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존재했습니다. 이후에 한민족 공동 통일 방안, 그 한민족을 민족으로 바꾼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에 한민족을 그냥 민족으로 해도 되겠다 해서 민족 공동 통일 방안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89년 9월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하루도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지위에서 내려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통일의 과정, 절차, 방법, 즉 실체적인 통일의 개념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말입니다. 통일을 1단계 화해협력의 단계를 수십 년 하다가 2단계 또 남북연합 가서 또 수십 년 하다가 비로소 완전 통일로 나아가고 그 이후에도 평화가 더욱더 공고화된다라고 통일의 실체적 개념을 말입니다. 1, 2, 3단계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 전체를 통일의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눈앞 현실, 목전의 현실로서의 통일은 뭐냐? 평화가 통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통일을 사건처럼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휴 선생이 갑자기 허물어지고 체제와 제도가 갑자기 하나가 되고 이건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통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불안하죠. 맞습니다. 70년 체제와 제도를 달리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한꺼번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은 통일을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으로서 평화를 통일이라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1단계 화해협력, 최소한 남과 북이 1단계 화해협력을 수십 년 하자는 겁니다. 길면 길수록 좋다는 겁니다. 서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과 북이 상호 존중하면서 화해협력하고 사회문화 교류하고 인적 교류하고 경제협력하고 개성난 같은 거 많이 만들고 이렇게 상호 신뢰 구축을 오랫동안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자 이거죠. 친해지자 이거죠. 미워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친해지자. 그리고 분단체제의 법제적 가장 큰 근거인 전쟁적 상황을 규정하는 휴전협정이 있죠. 전쟁적 상황, 분단체제는 국제법적으로 전쟁 중인 겁니다. 아직. 전쟁을 못 끝낸 거예요. 휴전협정이죠. 이 휴전협정을 구조적으로 전쟁의 위기가 완벽히 사라진 상황, 평화협정을 대체하고 즉 전쟁을 끝내고 종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휴전협정의 조인 주체인 적대와 적대의 두 축인 미국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하고 대사급의 외교적 관계를 수립하고 이 많은 과정 1단계 화해협력의 단계로 봅니다. 이 화해협력의 단계는 길면 길수록 좋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화해협력의 완성을 뭘로 봤느냐? 분단체제가 아닌 전쟁적 위기가 구조적으로 완전히 사라진 상황,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어라고 선언할 수 있는 상황까지 그것을 평화체제가 완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해협력의 완성체는 평화체제입니다. 즉 전쟁이 구조적으로 사라진 상황. 수십 년 하자는 것이죠. 이 1단계 화해협력을 수십 년 하다가 구조적으로 전쟁이 사라졌어.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북미, 미북이 대서급의 외교적 관계 수립하고 관계 정상을 했어요. 이 과정을 1단계 화해협력으로 봤습니다. 이 1단계 화해협력이 완성되면 그러면 다음 이제는 2단계로 가자. 2단계는 남북연합의 단계입니다. 남북연합의 단계. 남북연합은 어렵지 않습니다. 북측은 연방제를 주장하죠. 통일 방안으로. 우리는 남북연합제를 주장합니다. 연방제와 연합제는 좀 다릅니다. 연방제는 남북 양 지역 정부를 두고 연방정부를 둬가지고 연방정부가 외교권과 국방권을 가져가죠. 그런데 우리의 연합제는 남북 양 지역 정부를 그대로 두고 남북 양 지역 정부가 정치권, 외교권, 국방권, 기존의 모든 권한들을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남북 양 지역점을 그대로 두고 모든 권한을 두고 상위에는 무엇을 두는가? 세 개의 회의체를 운영하자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의, 남북 강요회의, 국회의 성격을 가지는 남북평의회, 이 세 개의 회의체를 운영하면서 장기적인 나라의 통일 문제를 협의케 하고 남북 양 지역 정부를 그대로 두고 이 정부와 정부의 연합이죠. 모든 외교권, 국방권 전체를 여전히 지역 정부가 갖고 있는 것, 이게 남북연합제입니다. 이 남북연합을 또 수십 년 하다가 명실상부하게 휴전선을 넘물고 단일한 정치체제, 단일한 경제제도, 단일한 법질서, 단일한 정치 권력, 명실상부한 그 통일 있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 그 통일은 남북연합도 수십 년 하다가 이제 그렇게 완벽히 하나로 합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후대들이 그 완전 통일을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결정하게 하자. 이게 바로 마지막 완전 통일의 순간이고 그 완전 통일 이후에도 평화가 더욱더 구조화, 고착화되어 가야 된다라고 봤던 게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이야기하는 통일의 개념, 과정, 절차, 방법입니다. 그러면 통일은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수십 년, 오랜 평화의 과정입니다. 사건이 아닙니다. 통일은 그래서 사건이 아니다. 수십 년 오랜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체적 개념의 통일은 뭐냐? 수십 년간의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 평화공존, 평화번영, 평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평화가 실질적으로는 통일입니다.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 평화가 통일이더라. 질문을 바꿔야 되겠죠, 이제. 선생님께서는 통일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선생님께서는 평화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라는 질문이 더 적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통일의 실체적 개념은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1단계 화해협력부터 완전 통일까지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에 딱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통일의 기본 정신, 원칙, 태도, 그게 뭐냐? 남과 북이 수십 년간 체제와 제도를 달리 살았기 때문에 같은 민족으로서 같음도 많겠지만 일정 정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자. 상호 인정, 상호 존중의 마음, 태도, 그 상호 존중의, 상호 인정의 마음, 정신, 태도이면 그 마음으로 평화가 시작되고 그 마음으로 통일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에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다름과 차이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 인정의 마음, 상호 존중, 상호 인정의 마음이 통일의 기본 정신, 원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수백만입니다. 벌써. 그 다양한 수많은 다문화 가정을 다양성 존중의 관점에서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 정도의 대한민국의 품격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 마음에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면서 존중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에 반이면 남과 북은 평화이고 이미 통일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만나보면, 같이 생활해보면, 대화해보면 북은 사실은 다문화가 아닙니다. 진짜 거의 비슷합니다. 경제제도, 정치체제, 소위 말하는 고도의 공동체성, 이런 집단주의, 이런 사회 운영의 원리가 좀 다를 뿐 우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다문화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아, 이래서 5천 년간 함께 살았다는 같은 민족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상호 존중, 상호 인정의 마음이, 그 마음이 평화를 촉발시키고 통일도 완성하더라라는 것, 그 이야기.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은 다른 것 다 필요 없더라. 다름을 다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면 됩니다. 그런데 분단체제는 다름과 차이를 옳고 그름이니, 맞고 틀림이니, 선과 악이니, 이런 이분법적 흑백 논리로 재단하려고 하죠. 다름이 아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죠. 미움을 가르치죠. 적대를 가르쳤죠. 분단이 체제적으로 작동되어지는 메커니즘입니다. 다름을 다름으로, 차이를 차이로 인정하면 되는데 그 다름을 굳이 틀렸다라고
손가락질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겠죠. 미워하겠죠. 정오를 가르치죠. 분단체제, 바로 이 다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미움으로 적대하게 하고 정오하게 했던 그 체제, 문화, 분단체제입니다. 이것을 넘어서 상호 온전히 존중하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남과 북이 평화를, 통일을 진짜 만들려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체제와 제도를 상호 엄격히 존중하는 상호 존중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했던 분이 계십니다. 남과 북이 평화를, 통일을 만들려면 다른 것보다도 상호 존중해야 된다. 체제와 제도를 상호 존중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주도했던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우리 헌법 정신에 평화와 통일이 헌법 정신으로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진짜 이야기하려면 존중하지 않고 평화 통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재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북측하고 친하지 않고 어떻게 평화를 만드냐. 북측하고 친하지 않고 어떻게 통일을 만드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헌법적 가치인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북측과 친해져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 말씀처럼 상호 존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북측을 존중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감히 꺼낼 수 있나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돌 맞지 않으려면. 이게 바로 분단체제죠. 분단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평화로 통일을 가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은 우리 통일부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가끔씩 통일부 홈페이지 가서 늘 이것을 확인합니다. 통일부 홈페이지 상단에 왼편에 통일 정책을 클릭하시면 말입니다. 통일 방안이 뜹니다.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89년 쭉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통일부 홈페이지에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설명한 이 슬라이드 화면은 말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진짜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통일의 실체적 개념이 평화이고 평화공존인데 왜 안 가르쳤을까요? 국민이 기본권으로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조적으로, 체제적으로 가르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죠. 왜?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더라. 기본 이해를 가르쳐 놓고 관련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기본도 안 가르쳐 놓고 다 사건처럼 생각하게 통일을 이야기해 놓고 통일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해대면서 또 한 번 더 왜곡하죠. 기본적으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통일의 개념, 평화라는 것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다. 큰 틀에서 통일의 과정, 절차, 방법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이미 우리는 통일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은 큰 틀에서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1단계 화해 협력을 거쳐서 2단계인 남북연합으로 가자라는 합의입니다. 1단계 수십 년간 화해 협력하다가 2단계 남북연합 가서 수십 년 하자는까지 합의가 되어 있다고요. 언제 합의했는가? 바로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에서의 통일방안 합의입니다. 보겠습니다. 6.15 공동선언 2항에서는 통일방안을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한에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다. 어마어마한 합의죠.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에서 통일의 구체적 과정, 절차, 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요. 근데 왜 국민들은 몰라야 되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건 남북연합 수십 년간 화해 협력하다가 2단계 남북연합까지 가자라는 합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가르쳐야 되죠. 제도적으로 1년에 1시간만이라도 초중고에서 대학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모든 군인들에게 모든 경찰들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통일과 평화는 헌법 정신이기 때문에. 그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 절차 방법이 있고 남과 북은 합의했다. 남북연합까지는 합의했다라는 것이죠. 큰 틀에서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다. 평화가 실질적인 통일의 개념이더라. 남과 북은 그렇게 합의했더라. 북측은 6.15 공동선언을 그야말로 국가적 차원의 통일 강령으로 취급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렇다면 함께 거기에 조응해서 평화를 통일을 만들 수 있도록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이제 통일 개념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것 딱 한 가지. 제가 남과 북이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32년째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있는 이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1단계 화협력 수십 년 하다가 2단계 남북연합 가서 수십 년 하다가 비로소 완전 통일로 나아간다고 통일의 개념 과정 절차를 설명을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이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에 소위 말하는 통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통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분노해야 됩니다. 통일 비용은 사기입니다. 거짓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은 화해협력부터 완전 통일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통일 비용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통일 비용.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통일 담론으로서 가장 강력한 담론으로 작동하는 게 통일 비용입니다. 통일 비용론. 통일 비용의 고전적 개념, 클래식한 통일 비용의 개념은 뭐냐면 말입니다. 북한이 붕괴했을 때, 북한의 붕괴를 상정하고 북한이 붕괴했을 때 2,500만 북측 주민들의 사회복지를 우리가 다 책임지고 그들의 1인당 GDP를 3,000불, 5,000불, 7,000불 이렇게 쭉 올려가는 과정에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매년 1인당 통일세금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부담해야 된다는 게 바로 통일비용론의 요체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런 통일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흡수통일, 북한 붕괴 다 군사적 심리전이었죠. 남과 북은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으로서 상호 엄격히 존중하면서 화해협력하면서 상호 윈윈하면서 같이 경협하면서 수십 년간 오랜 평화의 과정으로서 통일을 하기로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게 통일 비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통일 비용을 가장 강력한 통일 담론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통일 비용론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통일 비용론을 만들었을까요? 사실은 통일 비용론, 말은 통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반통일 담론입니다. 통일 비용론은 반통일 담론입니다.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가슴 속에서 통일을 다 반대하게 만들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통일 비용론을 만든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35년 식민지배의 시기에 그렇게 이 땅을 도래했던 그들이 분단체제를 만들고 일제히 주구들이 분단의 질서를 완벽히 장악하게 하고 남과 북이 화해협력을 하고 통일 방안을 합의하고 경제협력을 하겠다고 나서니까는 말도 안 되는 통일 비용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속에 심어주고 그래서 통일을 반대하게 만들었다. 일본이 조직적으로 통일비용론을 설정 만들고 그 통일비용론을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학, 연구소, 학자들에게 후속 조치 연구를 하게 하고 수많은 돈들을 지원하게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자들은 통일비용론을 연구합니다. 슬프다 못해 분노스럽다 못해 슬프다 못해 분단체제의 기생충들입니다.
지난 120년의 역사를 진짜 본다면 무지가 악이 되는 경우입니다. 완벽히 무지가 악이 되는 경우. 그 통일비용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 통일은 없습니다. 통일비용론은 완벽한 사기입니다. 오히려 이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에는 말입니다. 남북이 완벽히 윈윈합니다. 무궁번영합니다. 우리는 개성공단을 14년간 해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폭발하는 남북 경협의 시너지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경협을 구조적으로 활성화하고 제도화하고 평화경제를 만끽해버리면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서 이미 일본과 독일을 헐 넘어가 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개성공단 이야기 때 좀 드릴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이라는 통일 개념은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으로서 통일을 설명하고 남과 북은 이미 그렇게 통일 방안을 합의했고 큰 틀에서 통일의 과정에 통일 비용은 한 푼도 들지 않더라. 그건 거짓이더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 속에서 통일을 반대하게 만든 분단 이데올로기로 작동했다라는 것. 그런데 그건 다름 아닌 일본이 만들었다라는 것. 거기에 우리가 부안해동하고 있다라는 것. 말도 안 되는 사이비 학자들이 지금도 그 통일 비용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인식하는 만큼 바꿀 수 있습니다. 본질에 대해서. 다름과 차이로 그럴 수 있어. 그 마음 한 자락이면 이미 평화가 시작되고 그 마음 한 자락으로 통일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에 모두의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너무 쉬운 통일, 너무 쉬운 통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너무 쉽다는 건 뭡니까? 고개 한번 끄덕이면 됩니다. 그럴 수 있어. 북측은 북측의 체제 제도를 만들어가고 우리는 우리 체제 제도를 하고 상호 인정하자. 고개 끄덕여주자.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말자. 다름을 다름으로 봐주자. 친구들의 다름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다름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는 다름과 다름의 조화입니다. 다름과 다름의 상호작용의 결과예요. 왜 굳이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적대해야 됩니까? 누가 그렇게 미워하고 적대하게끔 가르칩니까? 분단한 체제로서 매일같이 적대를 가르치죠. 미워하게 하죠. 손가락질 하게 하죠. 안 하면 자기 검열하게 하죠. 다름을 다름으로써 고개 한번 끄덕이는 마음, 그 마음으로 평화가 시작되고 통일도 완성되더라.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고 남과 북이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며 그 과정은 대한민국이 무궁번영하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창출하더라. 안 할 이유가 없다. 평화도 경제 번영도 담보하는 게 평화의 과정이더라. 통일의 과정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결론, 평화가 통일이더라는 것. 평화가 통일이라는 것. 통일비용은 거짓이더라는 것. 아는 만큼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설명이었습니다. 어려운 영역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북에 대한 이해.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고요. 북한, 북측, 북괴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70년 적대적 분단 체제는 북을 악마화했습니다. 그래야만 분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북을 악마화해야 분단은 유지됩니다. 매일같이 북에 대한 악마화는 작동됩니다. 매일같이 북에 대한 악마화는 작동됩니다. 매일같이 북에 대한 악마화가 작동되지 않으면 분단 체제는 유지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매일같이 북은 그냥 욕해야 됩니다. 비난해야 됩니다. 나쁜 놈들, 지질한 것들, 루저들, 걸벗고 굶주리는 것들, 호시탐탐 적화하게 뜨는 놈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매일같이 일본을 욕하나요? 우리가 매일같이 중국을 욕하나요? 왜 분단 체제는 매일같이 북을 악마화할까요? 분단 체제가 유지되는 비기입니다. 그 비난만 중단해도 그 미움을 가르치지만 않아도 진압으로 온전히 평화는 알아서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분단체제는 매일같이 적대, 정오, 반목, 질시, 폭력, 전쟁의 담론을 계속 순환시키죠. 이 북에 대한 이해, 사실은 70년 역사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참 폭력인데요. 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에 지금 계시는 112명의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그 자기의 인생의 숫자만큼, 나이의 숫자만큼 분단체제를 살아왔고 그 속에서 북에 대해서 늘 듣고 주입받았고 나름 판단을 해봤습니다. 북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온전히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있는 인식일까요? 아니면 분단체제로부터 주입받은, 강요받은 이미지일까요? 후자죠. 왜? 한 번도 안 살아봤잖아요. 남들이 이야기하니까. 수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니까. 분단체제가 구조화한 이미지입니다. 북에 대한 이야기 그만큼 어려운데요. 북맹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북맹, 북에 대한 맹이란 말입니다. 문맹, 큰 맹처럼 북에 대한 맹, 북맹이라고 제가 만들어서 많이 보편화시켰는데요. 분단체제는 구조적으로 북을 무지하게 만듭니다. 분단체제는 체제적으로 북을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는가? 엄존하는 질서로서의 전쟁 상황입니다. 분단체제의 본질적 속성은 뭐냐? 휴전협정의 전쟁 상황이죠. 국제법적으로 휴전협정은 전쟁 중인 상황입니다. 전쟁을 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했어요. 종전을 하지 못했어요. 좀 더 구조적으로 평화협정도 체결하지 못했어요. 전쟁을 잠시 쉬고 있어요. 쉬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북은 적이에요. 군사적 에너미. 에너미이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면 되는 거예요. 나쁜 놈들. 극복의 대상. 악마와죠. 그 상황에서 북에 대해서 온전히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극복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헌법적 가치인 평화와 통일로 돌아와 보면 그 북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실제하는 북을 이해해야 돼요. 악마화되어 있는 그런 왜곡된 북이 아니라 엄존하는 실제하는 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단체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악마화된 북이 실제 영역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공포입니다. 두려움이죠. 5천만 국민이 70년 분단체제 속에서 늘 들었던 북이 있는데 직접 가서 만나보면 참 너무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북하고. 분단체제가 만든 북맹인데요. 우리가 아는 북한은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호시탐탐 적화 야익을 노리는 나쁜 놈들이잖아요. 호시탐탐 적과 야익을 노리는 나쁜 놈들이 우리가 아는 북한이에요. 그런데 혹 기억하십니까? 2018년 9.19 평양선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말입니다.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아주 감동적인 공개 연설을 했었죠. 전 세계를 향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5천 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강인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아주 감동적인 연설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연설문 요 내용 앞부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했던 연설문의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연설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는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개적인 대중연설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나는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호시탐탐 적화 야욕을 누리는 북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진짜 갈망하는 북한. 두 이야기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일 겁니다. 어느 것이 거짓말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분단체제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고 듣는 게 다였고 그랬잖아요. 단언컨대 전쟁이 국가 전략인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과의 71년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북측은 미국과의 전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나라는 없어요. 분단체제의 본질이죠, 사실은. 어느 나라나 국가 전략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이 국민이 행복한 나라인 것처럼 북측도 북측 주민들이 행복한 나라예요.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죠. 이 기본 상식적 이해를
도외시하고 호시탐탐 척화 야욕을 누리는 북한으로 늘 악마화해야 되는 게 분단체제였습니다. 그래야 분단체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모르는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측의 책, 북측의 영화, 드라마, 북측의 시, 문학 작품, 북측의 자료를 구조적으로 못 보게 하는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북측을 궁금해하면 책을 볼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영화도 드라마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못 봐요. 코로나 팬데믹 오기 전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리하고 미국만 빼고 북측을 여행했었죠. 많을 때는 한 해에 100만 명이 북측을 여행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 가봤어요. 보시도 접할 수도 아무것도. 그래놓고 북을 욕하게 하죠. 간접적으로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나쁜 놈들이라는 이미지만 계속 심었습니다. 알아야죠.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떤 북측 사람은 어떤 윤리가, 어떤 윤리를, 어떤 도덕을, 어떤 가치 규범을, 어떤 진선미의 기준을, 어떤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보면 똑같다고. 거의 똑같다고. 분단체제가 구조적으로 이미지와는 그런 북이 아닌 실제한 북은 만나보면 별로 다르지 않다고. 누가 모릅니까? 다 모르죠. 다 모릅니다. 적대적 분단체제로부터, 이 분단체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분단체제를 아주 모범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분단체제를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모범적으로, 규범적으로 북은 나쁜 놈들인 겁니다. 이런 게 슬픈 것이고 이런 게 두려움입니다. 우리 모두 분단체제를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주 모범적으로 살아왔는데 우리의 마음의 북은 나쁜 새끼들, 악마들이죠. 분단체제가 구조적으로 가르쳤던 이야기입니다. 다 예외는 없습니다. 다 똑같이 북맹이란 말입니다. 북맹. 북을 진짜 제대로 알려는 노력은 금기시되었습니다. 처벌받았어요. 있는 그들의 북을 이야기하면, 있는 그들의 진실의 북을 이야기하면 70년 적대적 분단체제가 상식화한 북과 너무 달라요. 70년 적대적 분단체제가 만든 북에 대한 상식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경험해본 진실의 북을 이야기하는 순간 상식과 진실이 충돌합니다. 진실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보편적 국민의 상례적 수준의 북한 이해하고 다른 이야기들은 처벌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죠. 거짓이 진실을 처벌하는 것. 국가보안법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죠. 최소한 국민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목적이, 정치의 목적이 국민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국민은 절대가치. 그 절대가치인 국민은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불편하게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 진실을 공유하게 하는 것. 엄준하는 북을 제대로 이야기해 줘야 되죠. 분단체제가 왜곡하고 비트는 북이 아니라 그렇다면 매우 단순합니다. 북을 온전히 만나게 하는 것. 만나보면 통일이다. 만나면 통일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북측이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진짜 확실히 느껴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지구지순하게 통일 평화를 원하는 것처럼 북측도 그렇게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분단체제는 성립이 안 됩니다. 못 만나게 하고 단절시켜놓고 악마화를 계속 시켜야만, 나쁜 놈들이라고 계속 악마화 시켜야만 분단체제가 유지된단 말입니다. 엄혹한 분단체제. 그 분단체제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모르는가? 맞습니다. 전쟁 중이라는 것, 전쟁적 상황이라는 것, 분단체제는 작동되고 있다는 것 정도를 분명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북한 학을 연구한 학자 입장에서 북측 체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모두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안타까운데요. 따로 북에 대한 이해를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대충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여러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찌질한 말도 안 되는 웃기는 헐벗고 굶주리는 참 혐오하고 폄훼하게 하는 그 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왜 이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조선노동당 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하는 과정에 한 세 군데 지점에서 잠시 울먹였어요. 진심으로 울먹였습니다. 그 연설문을 듣고 있었던 우리 주민들도 같이 울먹여요. 주민들이 함께 웁니다. 군인도 울고 주민들이 같이 울어요. 군인들도 울고 여군 다 울어요. 지도자와 최고 지도자와 국민들이 주민들이 이민들이 함께 이것을 방송을 하는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북측의 모든 주민들이 함께 울었다 그래요. 이 북측 사회를 북측 체제를 우리가 진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전혀. 완벽히 모르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들 다 세뇌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퉁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2,500만이 함께 울 수 있다. 최고 지도자가 연설을 하는데 그가 우니까 같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함께 울 수 있다? 참 간단치 않습니다. 70년 적대적 분단 체제가 우리에게 이미지화했던 주입했던 그런 거짓의 북이 아니라 이 2,500만 체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이들에게 어떤 윤리가 어떤 도덕이 있는지를 진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모르면 무지가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선은 아니요. 유일한 악은 무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분단체제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구조적으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못 배워서 안 가르쳤기 때문에 몰랐는데 어느 순간 나의 인식이, 무지한 그 인식이 악이 되어 있더라.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꼭 온전히 제대로 인식해야 될 영역입니다. 북측은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경제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사실은. 기본 개념도 다르다는 걸 모르죠. 소위 말하는 우리는 고도의 공동체 사회, 집단주의 체제를 거의 이퀄, 집단주의를 전체주의하고 똑같이 이해합니다. 인식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죠. 이 집단주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왜 북측의 사람들은 개인적 가치와 공동체 가치를 동일시 여기는지, 그 속에서 그들은 어떤 행복을 가지는지, 체제 작동의 메커니즘이 퉁쳐서 문화가 좀 다를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지만 온전히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북은 여전히 전쟁 상황이라는 것. 누구하고 미국과의 전쟁을 71년간 못 끝내고 있다는 것.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0세기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오래된 71년간 전쟁 중이라는 것. 가장 오래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휴전협정의 조인 주체가 미국, 북한,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예를 빼면요. 미북이 휴전협정의 조인 주체고 전쟁의 실질적인 주체이죠.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을 계속 유지하고 싶겠습니까? 끝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쉽게 말할 수 없겠죠. 눈치 좀 보입니다. 밖에 나가서 이런 말 하기가 힘들어요. 북은 수십 년간 미국에게 종전 평화협정을 요구했죠. 미국은 됐고 핵은 없애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쟁이 국가 전략의 나라는 없다라는 것. 여러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한 테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측. 70년 적대적 분단 체제는 북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적대적 관점으로. 대립적 관점에서 비교적 관점, 경제적 관점 이런 식으로 진짜 제대로 옳고 그름이 아닌 맞고 틀림, 선과학이 아닌 이런 거 말고 다름을 다름으로 차이를 차이로 만나봐야 됩니다. 이제 만나야 됩니다. 더 이상 관념 속에서 북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만나봐야 됩니다. 만나면
알게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적대적 분단체제 가르쳤던 이런 인식 말고 온전히 실제하는 북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이제 우리는 곧 마주하게 됩니다. 인식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했죠. 저는 가끔씩 북한학을 연구하고 북측에서 오랫동안 단계 처리하면서 만났던 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모든 지구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천동설을 주장했죠. 하늘이 돌았습니다. 해가 돌았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 사고의 전환, 알고 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더라. 지동설. 70년 적대적 분단체제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으로 체제적으로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들, 이것을 아는 과정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무엇보다도 큰 힘입니다. 그 진실의 길에 평화의 길도 있고요, 통일의 길도 있습니다. 적대와 정오, 반목, 질시, 폭력, 전쟁, 미움이 아니라 화해, 협력, 나눔, 배려, 관용, 포용에 담는 것. 이게 모든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확대 재생산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근데 분단체제는 역으로 가르쳤죠. 그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통일로 가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드립니다. 유일한 선은 알미요, 유일한 악은 무지다. 곰곰이 한번 이 경구를 마음에 새기면서 평화의 문제, 통일의 문제들을 고민했으면 싶습니다. 예, 제가 쓴 책인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조 삼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살 수 있을 거라는 책입니다. 예, 이제부터 우리 선생님들한테 오늘 나누고 싶었던 개성공단 이야기 드립니다. 사진을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최소한 제가 남북경협 아카데미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분단, 통일, 북에 대한 기본 이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앞부분에서 이 세 통일, 분단, 북을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기본 이해가 있으면 개성공단계도 제대로 보입니다. 통일, 평화, 분단, 북 이후에 많은 계기를 통해서 더 인식의 지평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평화경제 상징 개성공단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이후에도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 개성공단 이야기를 많이 드릴 겁니다. 오늘 저는 개성공단의 기본 가치, 역사적 맥락,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진들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개성공단 1단계 100만 평의 모습입니다. 남과 북은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 경협을 합의하고 2000년 8월에 전격적으로 북측이 개성공단에 2천만 평을 내놓습니다. 지금 보시는 1단계 100만 평에 20배인 2천만 평을 남과 북은 남북 경협의 터전으로 합의했습니다. 북측은 문서상으로서는 2천만 평을 합의했지만 구두상으로는 4천만 평, 1억 평을 구두로는 약속했습니다. 여기가 휴전선입니다. 여기가 보이십니까? 여기가 어디냐? 파주 문산의 아파트입니다. 서울에서 65km, 광화문에서 딱 65km입니다. 시속 65km로 가면 1시간 만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굉장히 가깝습니다. 날이 맑은 날, 서울의 뒷산인 삼각산 올라가면 날이 맑은 날, 시계가 진짜 좋을 때는 이 개성공단과 개성시 뒷산인 송악산 줄기를 우리는 딱 찍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우리의 관념 속에 북은 너무 멀리 존재하지만 직접 마주하게 되면 너무 가깝게 우리의 일상과 함께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 100만 평의 모습입니다. 남과 북은 말입니다. 개성공단을 왜 했는가? 돈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우선적 가치는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입니다.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경제협력의 방식을 채택했던 겁니다. 실은 남북이 남북 경협을 하자고 누가 먼저 제안했을까요? 북이 경제협력을 하자고 했을까요? 남측이 하자고 했을까요? 우리가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경제협력은. 우리가 경협을 제안했어요. 왜?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북측은 우리가 경제협력을 하자고 했을 때 좀 시큰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적 상태는 끝내야 되지 않겠는가? 종전 평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경제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입장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난해했어요. 종전 평화협정은
휴전협정의 조인 주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평화협정의 주체도 사실은 미국이 함께 해야 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래서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게 되면 종전평화협정을 추동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계적인 이 경제협력을 제안했고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에서 통일 방안을 합의하면서 경제협력도 같이 합의하고 지역을 개성공단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개성공단이 우리는 공단이기 때문에 그냥 산업적 가치로만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과 북의 정상 간의 4대 합의가 있죠. 6.15 공동선언, 14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 이 남북 정상 간의 4대 합의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합의가 바로 이 개성공단 합의입니다. 6.15 공동선언에서 경협을 통해서 민족경협 발전 이런 내용이 있죠. 14선언에서는 개성은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한다. 2008년 2월에 2단계 청량이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2단계 개발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왜? 청량이 끝나 있었기 때문에. 4.27 판문점선언은 마찬가지입니다. 14선언은 적극 실천하기로 했죠. 9.19 평양선언은 딱 찍었습니다. 조건이 되는데 따라서 개성 금강산을 우선 정상화하죠. 북측은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딱 찍어서 아무런 전적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개성공단이 과연 뭐길래 이렇게 굉장히 큰 의미부여를 할까요? 다름 아닙니다. 개성공단은 말입니다. 말은 공단이지만 남과 북의 평화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남북 평화의 상징적 공간,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남과 북이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우리가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합의했던 사례가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그래서 남북 평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간단치 않은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구조와 제도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6.15 선의 옥동자이기도 하죠. 우리 민족끼리 자주 평화의 제도를 첫 결실이었어요. 북측은 저 2천만 평 안에 있었던 6사단, 64 기갑사단, 62 포병여단, 6만의 군병력을 빼고 그곳에 남측의 기업들을 유치했습니다. 간단한 역사가 아니죠. 그래서 한반도 평화, 평화적 남북관계의 상징적 공간입니다. 개성공단의 상황을 보면 남북관계가 어떤지를 딱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바로미터, 척도다라는 얘기들도 합니다. 사진들을 좀 보겠습니다. 2007년 14선을 마치시고 개성공단을 들리셨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방명록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여기 개성공단이 바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현장입니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단의 역사를 평화의 역사로 바꾸는 그런 민족의 운명을 개척했죠. 개성공단에 여명이 도는 동트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남측에서 수많은 수천 대의 차량들이 개성공단 입구 CIQ, 북측 CIQ 앞에서 차량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차량들이 들어옵니다. 개성공단 입구 북측 CIQ에서 자동차 검열한 장면입니다. RFID 시스템이라고요.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쭉 어떤 차량 남바 쭉 붙여서 들어옵니다. 혹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요. 2007년 이미 2007년도에 말입니다.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경의선이 있죠. 경의선 철도는 이미 2007년도에 연결을 했었습니다. 2007년도에 이미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해인데요. 개성공단이 확대되게 되면 개성공단의 일정 정도의 물류를 도로, 화물차로만 가져오지 말고 이 철도를 통해서 물류를 일정 정도 좀 이렇게 분담을 하자 해가지고 남측의 문산에서 개성공단 지나서 봉동까지 하루에 왕복 2회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철도는 이미 왔다 갔다 했다고 2007년부터 지금부터 14년 전입니다. 그런 개성공단이 다치지 않고 계속 갔었으면 지금쯤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겠죠. 이미 2007년부터 경의선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 물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걸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자, 북측에 5만 5천 명의 노동자들이 개성공단으로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했던 북측 노동자가 약 한 3천여 명 정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 우리 개성공업주의관리위원회가 운영했던 버스를 통해서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북측 여성 노동자들이 소위 말하는 조선옷, 치마 저고리를 입고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5만 5천 명이 있었습니다. 매우 장관이죠. 저녁 시간에 한꺼번에 퇴근할 때 100만 평 거기에서 약 한 5만 명 정도가 쭉 출퇴근하는 모습을 아침 저녁 시간을 보고 있으면은 진짜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어마어마한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역사를 바꿀 수 있겠구나. 이게 분단의 역사를 평화의 역사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구나. 인적 교육, 사회문화 교육 말고 경제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성공단은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남북 개혁을 통해서 평화를 제도화하자. 구조적인 평화의 제도화죠. 인적 교류, 사회문화 교류는 이벤트잖아요. 공장이 돌아가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북측이 개성공단을 한 이유입니다. 북은 왜 개성공단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담론에는 돈줄, 달러 박사라는 거짓말들이 난무하죠. 북측은 최소한 돈 때문에 개성공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적대적 분단 체제가 왜곡, 오도했던 영역입니다. 북은 달러 박스, 자본주의적 가치, 이 돈 중심적 사고를 거의 잘 하지 않습니다. 이 북측이 이 개성공단을 했던 이유와 관련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밀당의 100만 평이죠. 이거 당시에 토지공사가 기반 시설을 했습니다. 우수갈로 오수갈로 깔고 도로 닦고 남측에서 전력 땡겨오고 북측에서 공업용수 가져와가지고 당시에 평당 분양가가 남측 기업들한테 분양했던 평당 분양가가 2003, 4년 당시에 평당 공장 부지는 14만 9천 원이었습니다. 이런 제조업 공장 부지는 다 14만 9천 원 했어요. 상업농지 있죠. 상업농지는 45만 원부터 140만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분양 다 끝났어요. 북측은 우리한테 이 일당의 100만 평에 땅값을 사실은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평당 1제곱미터당 한 900원 정도 치웠을 겁니다. 1제곱미터당 한 900원 정도 치웠다고요. 우리는 평당 분양가가 14만 5천 원, 14만 9천 원이었는데 평당 분양가를 그들은 1제곱미터당 그냥 우리한테는 1달러 900원 정도 됐습니다. 당시에. 현물로 그것도. 애초부터 북측의 개성공단을 돈줄 달러 박스에서 관점에서 했다라면 제 값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특혜적 조치로서 내어놨다. 이게 북측의 입장입니다. 북측 노동자들 임금 아까 말씀드렸죠. 애니메이션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기업 사장님들은 2004년 당시에 말입니다. 중국하고 비교해가지고 서울에서 1시간 거리밖에 안 되고 말이 통하고 여러 조건을 봐서 의료봉제파트에서는 한 달에 100불, 한 1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봤었어요. 의료봉제파트 말고 타 업종들은 전기전자나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 이쪽 업종은 150불, 200불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과 북이 합의했던 북측 노동자들의 한 달 임금은 50불이었어요. 한 달에 50불. 일당이 아닌 한 달에 50불. 연장, 야근, 특근을 다 해서 2004년 12월 달에 북측 노동자들이 실제로 수령했던 금액은 얼마인가? 우리 한화로, 우리 남측 돈 한화로 6만 3천 원, 달러 베이스로 57불. 당시 제가 기업 지원부장으로서 평균 냈던 실질 총액 임금이었습니다. 한 달에 6만 3천 원. 민망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6만 3천 원. 그런데 진짜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왜 남측에 말도 안 되는 그 신문사들은 퍼주기라고 얘기합니까? 우린 퍼주기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퍼준다며요. 그거 가지고 북측의 사인 가족들이 진짜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 6만 3천 원 줘놓고 핵, 미사일 개발하고 못된 짓 다 했다라고 막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했지 않습니까?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저는 굉장히 분노가 있습니다. 무슨 분노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국민을 속인다는 거. 우리 국민을 속인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은 국가의 목적이잖아요. 정치의 목적이잖아요. 북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을 속인다는 거. 국민을 속인다는 거 말입니다.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 볼 때 속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국가의 목적, 정치의 목적으로 국민을 섬긴다면 감히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점이 분노스러운 겁니다. 그들의 인식, 세계관, 철학적 세계관, 지배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죠. 분단체제가 작용되는 과정 속에서 이 분단의 질서는 독재 정치를 양성하였죠. 그 독재 정치는 다시 분단체제를 악용했죠. 국민은 지배 대상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지점이 가장 분노스러운 지점입니다. 다시 개성공단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개성공단, 이렇게 5만 5천 명의 북측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개성시, 개풍군, 장풍군, 판문군 일대 5만 5천 명. 1시간 반, 2시간 출퇴근 거리에 있는 모든 가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했습니다. 14년간 함께 일했습니다. 함께 일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남과 북이 함께 일합니다. 그냥 직장의 동료일 뿐입니다. 친해집니다. 몰라서 손가락질하고 몰라서 폄훼하고 비난하고 혐오했죠. 근데 같이 생활해보면 참 지고지순한 동포입니다. 참 순수하고 막습니다. 착합니다. 진짜 착합니다. 마주하는, 내가 확인하는 이렇게 순수하고 맑고 착한데 서울에만 나오면 나쁜 놈들이라고 다 욕합니다. 신문이, 언론이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힘듭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남편이 와서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간극이 너무 큽니다.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간극입니다.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곳은 그렇게 남과 북이 서로가 서로를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같음을 확인하면서 이미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만들던 기적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매일매일 작은 평화와 통일이 만들어지던 기적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매일매일 평화와 통일을 만드는 기적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분단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한테는 개성공단은 반드시 닫아야 되는 공간입니다. 놔두면 저런 개성공단이 2개, 3개 돼버리면 분단체제는 허물어지기 때문에 여하간에 어떠한 명분을, 빌미를,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닫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닫힌 겁니다. 분단체제. 수많은 거짓입니다. 분단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개성공단은 눈에 가시였다라는 것.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남측에서 유통되어지는 전체 의류의 30%, 우리 학생들 교복의 40%, 우리가 입고 있었던 모든 속옷의 약 8, 90%가 개성공단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쓰던 스마트폰, 삼성 스마트폰, 거기에 들어가는 금도금 80%가 개성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일상을 완벽히 함께하고 있었죠. 이렇게 남과 북이 함께 일하면서 우리가 만들었던 것은 바로 신뢰, 평화,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였습니다. 평화와 번영이 함께 담보됐던 게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사진들 보입니까? 우리 학생들 교복입니다. 남측의 기술자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중에는 북측이 다 배워서 스스로 다 만듭니다. 개성공단의 여러 기업들 중에는 말입니다. 약 1000명, 2000명의 북측 노동자들이 있는 기업도 최초에는 남측의 주재원들이 30명, 40명 들어가 있었지만 몇 년 지나면 5명 이하로 다 줍니다. 왜? 알아서 다 하니까. 어떤 회사는 그냥 사장님께서 월요일날 들어가서 업무 지시하고 내려오고 화수목금 토 일 알아서 북측 노동자들끼리 다 일하고 그 사장님은 혼자 다시 다음 주 월요일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지시하고 다시 나옵니다. 개성공단의 남측 경영인이 기술자 주재원이 한 명도 없는 회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다 책임지고 합니다. 이런 곳은 없습니다. 개성공단을 방문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3,000명이 있었던 신발업체입니다. 전체가 나와가지고 오전에 10분 체조하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점심시간의 모습입니다. 품질과 납기는 기업의 생명줄이다.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품질이니 납기니 사실 이런 개념들이 잘 없습니다. 이제는 많이들 배웠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함께 상호 교호작용을 하면서 남북 간 이해 제고가 엄청나게 있었던 그런 공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대희 씨가 개성공단에 들어와가지고 패션쇼를 했었습니다. 여러 많은 패션 모델들하고 같이 와서 했어요. 북측은 이 패션쇼를 보고 배웠습니다. 몇 달 후에 그들도 평양시에서 패션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의 상호 교호 자금이죠. 이런 공간이 없죠. 서로 배울 수 있는 공간들. 예, 북측 노동자들 여가 시간입니다. 다 끝이고요. 배구하고요. 진짜 배구들 많이 하죠. 5분, 10분만 시간 나도 나와가지고 배구합니다. 예, 배구 참 많이들 했죠. 여가 시간 전에 북측 노동자들. 북측 사람들을 이해할 때 누구나 악기 한두 가지는 다 다룰 줄 압니다. 기타 정도는 대부분 칩니다. 교육이라는 건데요. 음악, 예체능 이쪽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기에 뭐 굉장히 통제, 억압 이렇게 이해합니다만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빼는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적극적입니다. 뭐라도 막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직접 만나서 대화해보고 생활해봐야 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만나봐야 됩니다. 그런 이해들은 개성공단을 통해서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공단이 많아졌으면 이미 남과 북은 다르겠죠. 개성공단에서 남측 주재원들이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체육대회 모습입니다. 섬마을 사람들의 체육대회처럼 이날만큼은 모든 공장, 기업 거의 하루 쉬면서 축제죠, 축제. 함께 뛰고 함께 북측 노동자들 체육대회 하는 모습들입니다. 저도 공차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족과던 모습입니다. 체육대회 때. 함께 지켜보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남북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거명해 드릴 수가 없네요. 함께 했던 시간들. 늘 협상하던 모습입니다. 일상이죠. 매일같이 협상하던 모습입니다. 이 협상을 통해서 남과 북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서로 배우게 되고 서로 이해를 하게 되고 도모하게 되죠. 서로의 문화의 차이들도 이해하게 되고 윤리와 도덕을 서로 배우게 됩니다. 함께 했던 협상했던 시간들의 모습인데요. 2008년이죠. 11조치 당시 나올 때 김영철 당시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으로 왔었던 모습인데요. 기업 방문해서 함께 했던 모습들입니다. 여성당 관리위원회에서 1대 위원장이셨던 위원장님하고 남북이 함께 하는 시간들, 아마도 이게 우리 관리위원회에서 같이 했던 남북의 시간들입니다. 일상이었습니다. 일상. 지금도 다 똑같이 근무하고 있는 남쪽 직원들, 북측 직원들 함께 했던 시간들입니다. 여기에 무슨 분단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몰라서 오해했고, 오해했기 때문에 싸웠죠. 몰라서 싸운 겁니다. 알게 되면 싸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게 되면 이미 오해는 신압으로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서로 친해집니다. 경험하게 되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게 됩니다. 차이를 확인하는 순간 그 다름과 차이를 존중해주고 배려하게 됩니다. 개성동이 그런 곳이었어요. 함께 했던 시간들. 이 사진을 누군가가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분이 북측 사람이고 이분이 남측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반대입니다.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같이 파티했던 시간들 사진입니다. 남북의 직원들이 함께 행사 마치고 시간을 마치면서 농담하고 놀던 시간들입니다. 북측 노동자들의 옷의 변화고요. 연말 송년회 함께 했던 시간들, 참 이 시간들이 지금은 아득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졌으면 이미 남과 북은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만들고 있었겠죠. 개성공단, 타가소, 제가 가장 기억 남는 개성공단에서 타가소 협상이었습니다.
5만 5천 명의 북측 노동자들 중에 1세 미만, 1세 미만의 아이를 갖고 있었던 북측 여성 노동자가 약 800명 정도, 항상 그 정도 됐습니다. 이 1세 미만의 아이들은 젖을 물려야 되는데 멀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안에 타가소를 만들어서 그 타가소에 수용해서 운영했던 시간들인데요. 가끔씩 올라가서 아이들 보고 있으면, 제가 가끔씩 올라가서 이 아이들 보고 있으면 시름이 잊혀졌던, 완전히 잊어졌던, 저 아이들이 뛰어노는 세상은 남과 북이 완벽히 하나 되어 있는 세상일 것이다. 이 사진은 2012년도 타가소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오히려 개성공단 닫혔죠. 분단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그들은 개성공단을 자기적으로 닫았습니다. 예, 개성공단의 모습이고, 이 사진은 송악산의 모습입니다. 개성시 뒷산이 송악산인데요. 누워있는 엄마의 형상을 하고 있어서 어머니산이라고 북측 사람들은 부릅니다. 어머니산. 예, 남북이 행복해지는 개성공단으로 갑시다.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개성공단과 개성시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봉산이고요. 이쪽에 송악산이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개성공단의 모습. 가끔씩 요즘도 개성공단이 그리울 때는 도라산 전망대에 가서 보고 옵니다. 그곳에 평화와 경제번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남북경협의 14년 상징적 체험 장소가 있기 때문에 늘 확인하고 돌아갈 것을 늘 주문하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개성공단 핵심 가치는 이런 겁니다. 평화 아시겠죠? 이미 평화 아시겠죠? 만남 자체가 평화입니다. 남과 북이 6만이 14년간 그곳에서 함께했습니다. 열리면 그 평화는 불가역적으로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경제 한마디로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담보합니다. 비교할 게 없습니다. 비교할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제조업 기업들한테 개성공단보다 더 좋은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공단이 정상 가동만 된다면 압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보적 가치. 남북이 군사적 긴장이 있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이 가동되던 시기에 말입니다. 개성공단이 존재했기 때문에 남과 북의 6만의 노동자들이 그 같은 공간에서 매일같이 일상을 함께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억제했습니다. 군사적 긴장 충돌들이 확산되지 않았어요. 에스컬레이팅 되는 걸 막아줬습니다. 완충하고 안보의 완충장치 노릇을 했죠. 통일의 미래 통일론의 가치, 즉 매일매일 다름과 차이들이 소통되면서 매일매일 통일과 평화의 문화들이 만들어지던 축적되어지던 기적의 공간. 그래서 저는 개성공단을 평화의 공단, 경제의 공단, 안보의 공단, 통일의 공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업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부가가치, 돈이 얼마나 벌리는가. 압도적으로 벌리죠. 이게 개성공단의 경제적 비교우위입니다. 저임금 노동력. 2004년 12월 6만 3천 원. 우리가 제일 많이 줬을 때 2015년 12월 기준으로 1인당 경상경비 다 포함해가지고 1인당 월 16, 7만 원이면 북측 노동자 한 명을 쓸 수 있었습니다. 연장, 야근, 특근 다 해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을 쓸 수 있는 비용이면 개성공단에서는 13명 정도의 북측 노동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어마어마한 고품질 생산성을 담보합니다. 책임감이 굉장히 높아요. 왜 고품질 생산성을 담보하는가? 이직을 거의 하잖아요. 이직률 0%. 북측 노동자들은 직장을 거의 옮기지 않습니다. 한 직장에서 계속 숙련도가 높아집니다. 숙련도가 높아지는 만큼 고품질 생산성을 담보하죠. 노동제도, 조세제도, 무관세, 남과 북을 오가할 때 관세가 없어요. 민족내부의 특수거래죠. 이것도 굉장히 큰 거죠. 물류 1시간, 동일 언어, 같은 말과 같은 문화를 갖고 있어요. 민족적 일치감이 있어요. 이 많은 압도적인 조건이 개성공단의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곳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제조기업들한테 이 많은 곳은 없어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죠. 그만큼 돈이 벌렸다는 겁니다. 예, 이거 민망해서 임금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1대 30여 효과. 1억 불 이하를 투입해서 GDP 기준, 최종 생산물의 최종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30% 이상을 생산합니다. 이거 임가분 단가 기준입니다. 사실은 더 크죠. 개성공단 대체공단은 전 세계 어디도 없다.
개성에서 돈을 벌면 그것은 이미 기업이 아니다. 이 두 문장은 개성공단이 정상 가동되던 시기에 남측의 입주기업 사장님들께서 늘 이구동성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됐지 않습니까? 더 뭐 이상 말하겠습니까? 압도적이란 말이죠. 베트남도 중국도 어느 공단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구조적으로. 그런데 누가 닫았죠? 우리가 닫았습니다. 우리가. 압도적인 폭입니다. 말할 게 없어요. 압도적으로. 이 많은 거짓들, 이 많은 거짓들. 예, 이 많은 데이터들은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트남보다 개성이 최소 5배는 더 벌더라. 5배.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비교 자체가 폭력이죠.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은 이 순간을 제가 설명 안 할 수가 없죠. 아셔야 되기 때문에. 2016년 2월 10일 그날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다들 설 연휴 쉬러 남측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회사마다 한두 명씩의 당직자만 있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정부는 갑자기 아침 8시부터 긴급 연락을 해가지고 오후 2시에 모처에 다 모이라고 합니다. 남측 입주기업 사장님들은. 오후 2시에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설 연휴 마지막 날 명절 연휴에 쉬다가 서울에 모처에 모였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개성단에는 당직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개성단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라고 오후 5시에 공식 발표한다고 일방적으로 3시간의 시간을 주고 통보해버립니다. 사장님들은 울며불며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 달라. 일주일만 달라. 내일 어차피 우리 다 들어가게 돼 있고 일주일간 주요 제품, 주요 장비, 주요 장부라도 좀 갖고 오자. 우리 금고에 내일 들어가가지고 북청 노동자들 줄 임금도 달러를 많이 바꿔가지고 금고에 있는데 그거라도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일주일만 시간 달라고 그랬습니다. 정부는 일주일 시간 줬을까요? 그럼 좋다. 3일만 달라. 우리 다 죽는다. 그 완제품, 원자재, 부자재 다 우리 거 아니다. 원청업체들 거다. 이거 클레임 걸리면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다. 3일만 달라 그럽니다. 빌었습니다. 정부는 줬을까요? 오후 5시에 발표하죠. 그냥 발표해버립니다. 전면 중단을 선포한다. 이 사진은 말입니다. 우리 언론들이 많이 다루는 사진입니다. 무슨 피난민처럼 이렇게 좀 나오죠. 이거 뭔지 아세요? 2016년 2월 10일 그렇게 정부가 5시에 발표해버리니까 개성공단 안에 있었던 당직자들이 이렇게라도 싸가지고 다음날 피난민처럼 나오는 모습입니다. 왜 정부는 울며불며 일주일만 달라고 하는 그 시간을 안 줬을까요? 3일도 안 줬어요. 조만한 가게 하나를 정리하더라도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14년의 모든 역사, 자산, 설비, 공장, 부부가 개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설 연휴 쉬러 내려올 때 폐물이고 뭐고 다 개성에 있었어요. 하나도 못 챙겼습니다. 국정농단의 연장선에서 개성은 다쳤습니다. 누군가가 그 공단 진짜 닫으라고 그랬죠. 누가 어마어마한 이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을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고 누가 닫으라 그랬을까요? 분단체제의 본질을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제조위기 이런 거 필요 없다. 남북 경협을 하면은 압도적인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경제 대번영을 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해봤기 때문에 개성에서. 어마어마합니다. 압도적입니다. 독일 통일주의 에곤 바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을 만들었던 사람이 에곤 바르입니다. 2005년도에 개성공단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도 독일 통일 방안을 설계해봤지만 개성공단 같은 방식은 상상조차 못했다. 한국의 통일은 다른 거 필요 없다. 개성공단 방식을 따라가라. 제2, 제3의 개성공단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 통일도 올 것이다. 그 이후에 궁극적 통일이 있다. 한국형 통일 모델은 개성공단이다. 이 에곤 바르가 이야기하는 개성공단, 개성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GIC. 이 에곤 바르의 GIC는 말입니다.
휴전선 넘어 개성 땅에 있는 공단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남북 경협의 상징적 단어를 GIC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개성공단. 독일 통일의 주역도 이렇게 개성공단을 어마어마하게 평가하는데 정작 분단체제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개성공단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적대적 분단체제는 매일같이 북에 대해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이런 이야기들 진짜 오래됐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다 묻히죠. 작동되어지는 분단체제 속에서. 진정 남북경협의 상징 개성공단의 사례를 독일 통일주역이 이렇게 평가하더라는 것. 아, 어마어마한 곳이었구나. 라는 인식들이 확산될 때, 국민들이 개성공단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될 때, 저는 공단이 열린다고 봅니다. 미국의 반대가 엄청납니다. 미국이 반대해서 못 열고 있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성공단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거는 열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 미국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성난 사람들은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썼던 책인데요.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한반도 평화경제, 지정학의 감옥에서 지경학의 바다로 동북아시아를 거꾸로 그려봤습니다. 동북아를 해양의 정중심에 우리 대한반도가 있습니다. 지중해의 정중심에 이탈리아가 있는 것처럼 동북아의 정중심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소국가라고 합니다. 사실은 약소국가가 아닙니다. 심리적 약소국가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를 약소국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정학의 감옥, 미일 중러 그 패권의 정중심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약소국가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약소국가인 것은 말입니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남과 북 우리끼리 싸우기 때문에 당연히 약소국가인 겁니다. 남과 북이 우리 민족끼리 우리가 손을 잡는 순간 일본은, 중국은, 미국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정치지역, 지정학의 감옥을 지경학의 바다로 바꾸자.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떠나서 경쟁력의 토대를 깔아버리자. 남북경협.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세계 9위죠. GFP, 글로벌 파이어파워, 세계 군사력을 평가하는 연구기관에서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세계 6위라고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남과 북이 군사력을 합치면 몇 위가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중견국가를 넘어갑니다. 진짜 엄청난 영향을 가진 70년 적대적 분단체제 속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아킬레스건으로 작동했던 그 위기 요인들이 화해협력의 기조 속에 간다면 어마어마한 기회 요인이 됩니다. 왜 서로가 서로를 적대합니까? 남과 북이 손을 잡는 순간 밀중러가 아닌 이 동북아의 거점 허브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남북을 중심으로 미일 중러 6자가 평화협력체를 주장해야 되겠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는 북중러의 결속을 만들어냅니다. 그 충돌이 있으면 또 한반도가 됩니다. 그럼 바보 같은 짓은 다시는 하면 안 됩니다. 이 한반도 땅에서 왜 우리는 싸워야 됩니까? 당사자는 우리인데 그 남북의 분단을 넘어서 6자 전체가 동북아의 평화협력체를 우리는 가장 강하게 주장해야 된단 말입니다. 쿼드를 이야기한다. 한미를 이야기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희생 위에 그들의 국익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국익 중심의 요격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행복, 우리 국익. 그렇다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넘어가는 남북을 중심으로 미일 중러 6자가 이 지역에서 동북아 평화협력체를 건설하자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덩달아 쿼드니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니 그 개념 없는 인식의 오류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경학의 바다를 선도할 수 있는 화해협력의 시기, 남북경협을 만들어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 통일 코리아는 말입니다. 저는 매우 쉽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음 한 자라. 남과 북이 다름과 차이로 인정할 수 있는 고개 한번 끄덕이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평화를, 통일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마음 한 자라. 고개만 끄덕일 수 있는 상호 존중의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가지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